겨울철 보약인 줄 알고 드셨다가 응급실에서 배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홍시는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키면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만 되면 유독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드신 제철 음식이 도리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버린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초 우리 병원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71세 최병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다니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실려오셨습니다.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뱃속이 묵직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급체인 줄 알고 위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 어르신의 위장 안에 주먹만한 시커먼 돌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체 이 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겨울 내내 거실에 박스째 쌓아두고 드셨던 홍시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홍시가 겨울철 천연 영양제라는 말을 듣고 밥 대신 홍시를 3개, 4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홍시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10배나 많고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무려 9배나 들어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이만한 보약이 없죠. 하지만 이 달콤한 홍시 안에는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진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타닌이 우리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다른 음식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뱃속에서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것이죠. 최 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가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홍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홍시는 제대로만 먹으면 혈관의 기름기를 닦아내고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최병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아파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홍시를 먹는 법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이 치솟지 않는지, 어떤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싹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과 곁들여야 보약 10첩보다 나은 효과를 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올겨울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홍시의 좋은 영양분만 쏙쏙 골라 담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 홍시 한 박스 사다 놓으셨나요? 아니면 자제분들이 보내준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돌밭이 되는 것을 막고 홍시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수칙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처럼 병원 침대에 눕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의 중심 부인 하얀 심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홍시 드실 때
껍질만 쏙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을 통째로 다 드시죠.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얀 줄기 부분이 쫄깃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위 속의 돌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칼로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하얀 심 부분에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수십 배나 더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벽을 수축시키고 소화액이 나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우리 최어르신도 제가 여쭤보니 그 하얀 부분이 아까워서 입으로 꾹꾹 씹어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오늘부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홍시의 가운데 부분은 과감하게 파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드신 직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다 마시는 것입니다. 홍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주변의 물기를 싹 빨아들입니다. 타닌 성분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장에서 수분을 계속 뺏어오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고 장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건 물론이고 윗속에서 음식물 덩어리가 마르면서 돌덩이로 변하는 것이죠. 최어르신께서는 홍시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물은커녕 차 한 잔도 안 드셨다고 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시 하나를 드셨다면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준다는 생각으로 물 200ml 한 잔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닌이 부드럽게 희석되어 장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위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견과류라는 든든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견과류 울타리 섭취법입니다. 홍시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그 단맛이 우리 혈관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아주 천천히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최어르신도 평소에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홍시만 계속 드셨던 게 독이 된 겁니다. 홍시를 드시기 전에 아몬드 5알을 먼저 꼭꼭 씹어 드시고 홍시를 다 드신 후에 다시 호두 2알 정도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견과류로 앞뒤를 막아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병실에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는 홍시를 먹으면서 그동안 위장에 돌을 쌓고 혈당을 올리는 짓만 골라서 했네요. 하시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최어르신처럼 홍시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3가지 수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홍시의 중심을 도려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견과류로 혈당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주변에 홍시를 유독 좋아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건강한 비결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을 넘어 홍시의 영양을 내 몸에 2배, 3배로 채워주는 황금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어르신도 이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시며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궁합을 꼭 기억하셔서 홍시를 명약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는 꿀물과 홍시입니다.
어르신들 가끔 약주 한 잔씩 하시죠?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숙취의 주범입니다. 이때 홍시 하나를 드시면 그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이 독소를 분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기에 따뜻한 꿀물을 곁들이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꿀의 과당이 간의 해독작용에 연료를 부어주기 때문에 독소 배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최어르신도 젊을 때부터 술 드신 다음날 홍시를 찾으셨다는데 그때 꿀물 한 잔을 더했더라면 간이 훨씬 편안했을 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장 건강을 지키는 플레인 요거트와 홍시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홍시의 비타민이 백혈구를 강하게 만든다면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특히 발효된 요거트는 홍시의 타닌 성분이 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속살을 으깨서 섞어 드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오려다가도 도망갈 만큼 강력한 면역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당근 주스와 홍시입니다. 홍시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많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여기에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함께 마시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당근 주스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세요.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날 때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돋보기 없이 신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황금조합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등푸른 생선과 홍시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위에서는 돌을 만들기도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합쳐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한 토막 구워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 한 알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단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홍시를 먹을 때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조합들입니다. 먼저 고구마나 감자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홍시와 고구마를 동시에 드시는 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탄수화물 덩어리라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최어르신도 간식으로 고구마 1개에 홍시 1개를 같이 드셨다는데 그게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둘째로 선짓국이나 미역국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철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덩어리로 만든 뒤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애써 철분 보충하려고 먹은 음식을 홍시가 다 뺏어가는 셈이죠.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식사 후에 절대 홍시를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탄닌이 약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결합물을 만들어버려 약이 그냥 대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비싼 약값만 날리고 병은 안 낫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의 고단백질과 홍시의 탄닌이 만나면 소화하기 매우 힘든 덩어리가 만들어져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게장 먹고 홍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이 상극 음식 목록을 보시더니 자기가 그동안 약 먹고 바로 홍시 먹었던 게 후회된다며 이제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드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궁합들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매주 전해드리는 귀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을 몸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최병철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저와 손가락 걸고 약속한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아침 8시입니다. 평소처럼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식사 직후에 바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 간격을 벌 수 있거든요. 오전 10시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홍시 타임입니다. 약을 드신 지 2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안심하고 홍시를 꺼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알 정도 꼭꼭 씹어 드세요.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운데 하얀 심을 깊게 도려낸 홍시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다 드셨나요? 그럼 마무리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1컵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탄닌이 위장에서 굳을 틈이 없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때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셔보세요. 오전 10시에 먹은 홍시의 성분이 혈관벽을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메가3가 들어가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오후 3시 출출할 때는 당근 주스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올리브유 한 방울 섞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전에 먹은 홍시의 베타카로틴과 오후에 당근이 만나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밝히는 최고의 안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후에는 설탕이 들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반알 정도를 섞어 드셔보세요. 만약 오전에 이미 하나를 다 드셨다면 요거트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하루에 딱 한 알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밤새 장 속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다음날 아침 쾌변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를 짜드리니 최병철 어르신이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셨나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곶감도 홍시랑 똑같이 먹으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곶감은 홍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당분이 엄청나게 응축됩니다. 칼로리가 홍시의 4배가 넘고 비타민C는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숙취를 해소하려면 무조건 홍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간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유는 안 되는데 왜 요거트는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발효의 마법 때문입니다. 생우유 속의 칼슘은 홍시의 탄닌과 만나면 바로 딱딱한 결합물을 만들어 흡수를 방해하지만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단백질과 칼슘의 구조를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탄닌과 만나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조화롭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셨던 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홍시를 드신 후 며칠 동안 명치가 계속 답답하고 구토가 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콜라를 이용해서 위석을 녹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콜라의 산성 성분이 돌을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콜라를 계속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콜라의 엄청난 설탕이 어르신들의 혈당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위석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이번 주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위장을 살리고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면서 우리 다 함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홍시는 하얀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견과류와 물을 곁들여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십시오. 둘째,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와는 2시간 이상 거리를 두고 당근이나 등푸른 생선 같은 황금 조합을 챙기십시오. 셋째, 고구마나 해산물 같은 상극 음식은 멀리하고 제가 짜드린 건강 시간표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의 최병철 어르신, 최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실려오셨을 때의 그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도시는 게 꼭 잘 익은 홍시 같으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이제는 등산 가방에 사과 대신 하얀 심을 쏙 뺀 홍시 한 알과 아몬드 한 움큼 그리고 미지근한 물병을 꼭 챙겨가신답니다. 뱃속의 돌덩이 걱정 없이 속이 너무 편안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사로서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어떤 비싼 영양제를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제대로 알고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캐끔은 견과를 챙기랴 물 마시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수고가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 머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산을 누비는 그 평범한 행복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겨울 제철 맞은 홍시를 최고의 명약으로 삼아 여러분의 혈관과 눈 그리고 뇌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친절하고 명쾌한 기자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홍시를 그냥 막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따뜻하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싹 긁어주는 아주 시원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홍시 드실 때는 꼭 제가 알려드린 수칙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치매 방어 10개명 중 가장 중요한 청소 단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의사생활 20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도 심장병도 아닌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병인 치매였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박만석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고 30분을 헤매다 순경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며 펑펑 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60세가 넘으면 매년 0.5%에서 2%씩 쪼그라듭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이 해마를 뇌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장님이 기력이 다해 일을 못하면 50년 전 고향집 풍경은 생생한데 방금 먹은 점심 메뉴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바로 뇌에 쌓이는 찌꺼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 생기는 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안 나오듯 끈적한 녹이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뇌세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뇌의 녹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음식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례로 입증된 최고의 뇌 청소부들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특히 1위 음식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뇌가 맑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힘을 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권해도 혹은 주변에서 좋다고 떠들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막는 생존 수칙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5위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5위는 바로 사과입니다. 혹시 껍질을 깎아서 속살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는 껍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상처를 입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 사과 껍질 속에 퀘르세틴이 나타나서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이 활성산소를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덕분에 뇌 신경세포가 보호받고 기억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하니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뇌 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망가집니다. 그러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합니다. 식초물에 3분만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걱정 없이 뇌 영양제를 그대로 드시는 셈입니다. 이어서 3위는 김입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맹김을 드셔야 합니다. 김에는 비타민 B10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뇌 부피를 줄이는 아주 무서운 주범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무려 30%나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작아지는 속도를 30% 늦춘다는 것은 치매가 오는 시간을 5년에서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치매인 줄 알고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단순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가짜 치매, 즉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몇 달 만에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지십니다. 특히 고기를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김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의 거리두기입니다. 김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바로 입가심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비타민 흡수를 완전히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김을 드셨다면 적어도 30분은 지난 뒤에 커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과와 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뇌 청소는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친구분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분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뇌를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부터 1위가 남았습니다. 특히 2위와 1위는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재료이지만 조리법을 1도만 틀려도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 우리 뇌세포의 대화를 돕고 무너진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리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계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노른자를 살짝 흐르게 해서 반숙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뇌 안의 전화선이 끊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 끊어진 전화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콜린이 풍부하게 공급되니 뇌세포끼리 소통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꼭 반숙이어야 할까요?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완숙으로 드시면 이 귀한 콜린 성분의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것으로 드시는 것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톡 터지면 흐르는 상태.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이어서 2위는 카레입니다. 그런데 카레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카레를 드시면서 후추를 안 뿌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카레가 가진 효능의 단 1%도 못 보고 계셨던 겁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커퓨민이라는 성분은 뇌에 쌓인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분해하고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물질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배나 낮은 이유도 바로 이 카레 덕분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큐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커퓨민이 혈액 속으로 쏙쏙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 흡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입니다. 200%가 아니라 2000%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시골길 대신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후추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레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후추를 톡톡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볶아서 짠 기름이 아니라 생으로 짠 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세포막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이 생들기름이 그 막을 다시 부드럽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알파-리놀렌산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 뇌의 검문소라고 불리는 혈뇌 장벽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뇌를 보호하는 이 단단한 검문소에 막혀서 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영양분은 이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은 3년 동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들기름은 다루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산패되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절대 볶음 요리에 쓰지 마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그냥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다른 음식 방해 없이 뇌로 영양분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실온에 두면 뇌를 살리는 기름이 뇌를 공격하는 기름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조만간 공개할 2편 영상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편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1편에서 지저분한 뇌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소법을 배웠다면 2편에서는 그 깨끗해진 자리에 무너진 뇌 기둥을 다시 세우고 쪼그라든 해마를 통통하게 키우는 뇌세포 재건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소와 공사가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완벽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도 제대로 챙겨 드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쉬운 하루 실천 시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먼저 아침 6시 30분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생들기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득 담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비릿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고소함이 뇌를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공복에 드셔야 들기름의 영양분이 뇌의 검문소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계란 반숙 1개를 꼭 챙겨 드십시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딱 6분 30초만 기다리면 뇌가 좋아하는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 치지 않은 맹김 2장을 살짝 구워서 밥을 싸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부터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비타민 B12가 가득 채워지는 아주 훌륭한 식당이 됩니다. 단,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커피는 식사가 끝난 뒤 최소 30분이 지난 7시 30분쯤에 즐기시는 것이 뇌 영양분 흡수를 돕는 비결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는 카레를 활용해 보세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정도만 점심 메뉴로 카레를 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카레 덮밥이나 카레국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기 직전에 검은 후추를 톡톡 5번 정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커큐민 흡수율을 2000% 올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후 3시쯤 추출해지는 간식 시간에는 사과 1개를 준비하십시오. 식초물에 3분 담갔다 씻은 사과를 껍질째 덥석 베어 물어보세요. 이때는 텔레비전을 보며 급하게 드시지 말고 15분 동안 천천히 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턱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사과 속의 퀘르세틴도 더 잘 흡수됩니다. 저녁 6시 식사 때는 하루 동안 혹시 못 챙긴 음식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김을 못 드셨다면 저녁 반찬으로 드시고, 계란을 깜빡하셨다면 저녁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해서 드시는 식으로 하루 5가지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만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를 꼭 한꺼번에 다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이 뇌를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녹을 닦아내고 김은 독소를 낮추며, 계란은 통신망을 잇고, 카레는 찌꺼기를 분해하며, 들기름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5총사가 한 팀이 되어 움직여야 비로소 뇌 청소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음식은 안전합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약 기운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식단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뇌의 쓰레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물건 든 곳을 찾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확인하고 장 보러 가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번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겁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5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첫째, 사과는 껍질째 드시고, 둘째, 김은 기름 없는 맹김으로 챙기십시오. 셋째, 계란은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으로 드시고, 넷째,
카레에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뿌리십시오. 마지막 5째, 생들기름은 매일 아침 공복에 1스푼 드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시던 박만석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이 식단을 딱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얼굴빛부터가 달라지셨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우리 집 앞 골목길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손주 녀석 이름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하시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의사로서 정말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뇌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 단계일 뿐입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무너진 기둥과 벽이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죠.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낡은 뇌세포를 다시 세우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2편 영상에서는 뇌를 다시 재건하는 나머지 5가지 음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3배나 올릴 수 있는지, 또 등푸른 생선은 왜 튀기면 안 되는지, 브로콜리는 몇 분 동안 쪄야 영양소가 살아남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가성비 최고의 뇌 영양제인 호박씨와 하루 몇 잔의 녹차가 치매를 막아주는지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편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1편의 5가지와 2편의 5가지를 합친 총 10가지 음식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완벽한 하루 통합 시간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1편이 뇌를 씻어내는 단계였다면 2편은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성 단계입니다. 이 두 영상이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든 90세든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멋지게 즐기는 법,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곧 공개될 2편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양식으로 먹은 그것이 당신의 뇌를 시한폭탄으로 만듭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게 만드는 1위 식품의 정체, 지금 확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박사입니다. 1편에서 71세 최 어르신이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많은 분이 안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1편의 내용은 그저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1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뇌를 녹이는 기생충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료실에 계시던 최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사색이 되시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여행 가서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제 뇌가 녹고 있는 건가요? 하며 사들사들 떠시더군요. 다행히 최 어르신은 지금 당장 증상은 없으셨지만 그건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 식품 한 접시 잘못 드시고 불과 2주 만에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환자분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충은 장에 머물며 영양분이나 뺏어먹는 순한 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뇌와 척수를 직접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암살자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불리는 이놈들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뇌 척수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거기서 뇌 조직을 갉아먹으며 돌아다니는데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는 호상구성 뇌수막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 구멍이 뚫리고 녹아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놈들이 침입하면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2편 강연에서는 최 어르신도 경악하게 만든 기생충 위험식품 5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1위에 등극할 그 식품은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여행지에서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것들이라 더욱 충격적이실 겁니다. 또한 이 무시무시한 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 대신 진짜 우리 몸을 지켜줄 의학적 대처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신 뒤에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 몸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었네요. 이제는 1위부터 5위까지 똑똑히 배우고 제 친구들에게도 이 위험을 꼭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최 어르신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뇌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수칙 2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일터와 가정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고 내 몸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나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더 정직하고 날카로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 어르신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위험식품 5위부터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 부르며 아끼시는 민물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식품 5위인 민물게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민물게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말고 최소한 75도 이상의 열로 찌거나 끓여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게 속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고약한 놈이 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더니 결국 폐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폐 조직을 갉아먹으며 집을 짓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폐결핵이나 폐암이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많은 어르신이 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렸구나 하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예전에 친구들과 직접 잡은 민물개로 게장을 담가 드신 뒤에 반년 넘게 마른 기침을 달고 사셨답니다. 병원에 가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폐흡충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때 내가 암이 아니라 벌레 때문에 고생했던 거였구나 하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민물개 속의 기생충은 간장에 며칠 담가둔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건 기생충에게 짠물 목욕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직 뜨거운 열기만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4위는 민물회입니다. 여러분, 민물고기는 무조건 회가 아니라 탕이나 찜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민물고기에는 간 디스토마라는 간 흡충이 살고 있는데 이 놈은 우리 몸에서 무려 20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간 속에 있는 담관이라는 좁은 길목에 찰떡같이 달라붙어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분을 가로채고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이 간 디스토마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담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놈입니다. 최 어르신도 예전에 기력 보충하신다고 향어나 송어 같은 민물회를 즐기셨다는데 제가 간 초음파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니 얼굴이 흑빛이 되셨습니다. 간 속에 기생충이 수백 마리 살면서 알을 낳고 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민물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들이셔야 합니다. 위험식품 3위는 야생짐승의 고기입니다. 특히 멧돼지나 오소리 같은 고기를 보양식이라며 덜 익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이 고기들 속에는 선모충이라는 지독한 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알을 낳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고열이 나는데 웬만한 진통제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핀피물이 일절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고기는 무조건 중심부까지 회색빛이나 갈색빛이 돌 때까지 바짝 익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식사법이라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폐와 간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민물게장이나 민물회를 좋아하시는 동창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폐암 오진을 막고 담도암을 예방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대망의 위험식품 1위와 2위, 그리고 내 몸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는데도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기생충이 여러분이 섭취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중간에서 몽땅 가로채고 독소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평소보다 잘 먹는데도 살이 자꾸 빠진다면 내 몸속에 거대한 식객이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입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지어 피부 밑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듯한 붉은 선이 보인다면 이건 아주 확실한 기생충 감염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설사입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대변 상태가 불규칙하다면 장내 기생충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빈혈입니다. 기생충이 혈액의 주성분을 빨아먹거나 특정 비타민 흡수를 막으면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눈의 충혈과 시력 저하입니다.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눈 주변까지 이동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 평소에 무릎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쑤시는 것도 그냥 관절염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기생충이 근육 조직의 자리를 잡으면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전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던 통증이 제대로 된 구충 치료 후에 씻은 듯이 나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이 억울한 통증 신호들을 절대로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한번 기생충 검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더니 본인이 느꼈던 피로감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위험식품 2위를 공개합니다. 바로 연어나 숭어 같은 바다 생선회입니다. 여러분, 바다 생선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광절열 두조충이라는 어마어마한 놈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장 속에서 무려 10m까지 자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시내버스 한 대 길이의 벌레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일같이 여러분의 비타민 B12를 몽땅 빨아먹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반드시 영하 35도 이하에서 하루 이상 급속 냉동된 생선만 회로 드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도 뱃속에서 10m짜리 벌레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내 배가 벌레 주차장이었냐며 소름 끼쳐 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이건 정말 의사들이 절대 손도 대지 않는 치명적인 식품입니다. 바로 달팽이와 민물새우, 그리고 일부 야생 해산물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광동 주열선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뇌로 곧장 달려갑니다. 이놈이 무서운 이유는 뇌 척수액 속에서 죽으면서 강력한 독소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 조직이 녹아내리는 호산 구성 뇌수막염이 발생하는데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매우 힘든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71세 최 어르신이 제주도 여행 가서 드셨던 이름 모를 야생 해산물들이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는 여행지에서 파는 확인되지 않은 생물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순위들은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무서운 기생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꼭 필요한 진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71세 최 어르신이 기생충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계신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생활 계획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벌레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를 고르는 기준부터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유기농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흙을 쓰지 않고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채소를 주로 선택하시죠. 흙에는 기생충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지만 물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사실 때도 시장 길가에 내놓은 것보다는 철저하게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만 고르십니다. 두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습관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모든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익히십니다. 겉만 익히는 게 아니라 고기 속살이 완전히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시죠. 또한 쌈채소를 드실 때는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채소를 30초 동안 잠시 담가두는 비법을 쓰십니다. 이 온도는 채소의 식감은 살리면서도 잎사귀 뒤에 숨은 기생충 알들을 깨끗하게 떨어뜨리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씻을 때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구의 관리입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주방 도마를 세 가지로 나누어 쓰십니다. 채소용과 고기용, 그리고 생선용을 따로 두어 서로의 세균이나 기생충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시죠. 사용한 칼과 도마는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방 도구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행주와 수세미 관리입니다. 젖은 행주는 기생충알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주는 매일 끓는 물에 삶거나 물에 적신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생충 알을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수구에도 기생충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 소독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완벽한 청정구역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의사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회를 정말 영원히 끊어야 하느냐는 걱정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다만 낚시로 갓 잡은 자연산 민물고기나 바닷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회로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위생적인 시설에서 냉동 처리를 거친 횟감을 드시거나 양식장에서 항생제 관리를 받으며 자란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신다면 회의 즐거움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일도 기생충에서 안전하지 않으냐는 걱정입니다. 땅에 떨어져 흙과 직접 닿은 과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흙 속에 기생충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씻을 때는 껍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박박 문질러 씻은 뒤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국에서 사 먹는 구충제 한 알이면 다 해결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국 약은 장 속에 사는 흔한 벌레들만 잡을 뿐입니다. 간이나 폐, 그리고 뇌로 들어간 기생충은 전문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71세 최어르신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혈청 항체 검사를 받으시며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미리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은 이 루틴을 통해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찾으셨고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식탁에 앉으십니다. 여러분도 이 쉬운 방법들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을 내 삶에 꼭 적용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들을 보며 저도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1편에서 시작해 2편의 마지막인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기생충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으신 겁니다. 71세 최 어르신이 처음에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을 때 그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만난 어르신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몸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제 영양분을 가로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변화입니까? 최 어르신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고 배운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누며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도 최 어르신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물게장이나 야생고기 같은 위험식품은 반드시 75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쌈채소는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살짝 데쳐서 씻고
주방 도구는 용도별로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통해 몸속 깊은 곳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뇌, 그리고 간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본인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기생충 걱정 없이 맑고 건강하기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